퇴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예, 오늘 서울 낮 기온 30도 이상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폭염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죠. 미국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40도에서 50도까지 이 이상 기온으로 치솟으면서 이 자동차를 탈 때 문을 열면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가게들은 출입문 고리에 장갑까지 끼워줘서 고객들이 손에 화상을 입지 않도록 배려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여름 전 세계적으로 유난히 더울 것 같습니다. 이럴수록 상대를 배려해야만 이른바 불쾌지수를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음을 모두가 꼭 생각해야 될 것 같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뉴스에서도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 첫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워싱턴 DC에 도착한 이후에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서 헌화를 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을 했죠. 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첫 만남, 이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상황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주요 의제와 현안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전략까지 다양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처음으로 만나는 일정이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 정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 저녁을 이제 만찬에 초청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악수를 조심하라. 트럼프의 악수를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네. 참, 이런 경우도 없었어요. 과거에는.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예측 불가능하다고 이제 하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그 행동을 하나의 그 외교적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특히 조심해야 될 거는 이제 메르켈 총리하고 악수하는 장면에서 메르켈 총리가 여성 정치인인데 악수를 하자고 하는데 일부러 외면하고 피하고, 그러니까 지금 독일에 대해서 무역 적자가 엄청나다는 것을 불만을 표시한 건데, 예. 한국에 대해서 그런 장면이 나오면 이건 정말 곤란하죠. 아니, 그 악수 하자고 그러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다른 구두로 앞으로 무역 불균형 시정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독일 국민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무례한 정치인이다, 트럼프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한테도 안 좋을 텐데 그런 행동을 하는지 독일 모르겠어요. 국민들이 보기가 아니고 제 3자가 볼 때도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아베 총리하고 악수할 때도, 예? 네. 엄청나게 꽉 찐 모양이에요. 그러고서 막 끌어당기고 악수할 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력이 참 대단한 모양이에요. 네, 예? 아베 총리가 이제 빼려고 그러는데 꽉 붙잡고 안 놔주면서 자기 왼손으로 갖다 또 그 아베 총리의 손등을 이렇게 쓰다듬고 정말 착하다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 마치 애완견 다루듯이. 그러니까 아베 총리도 속으로는 기분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근데 이제 프랑스의 새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은 네. 거꾸로 그걸 역용해서 자기가 젊은 지도자인데 정치적 강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제 여겨지는 것을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이제 풀려고 그러는데 계속 잡고 있어가지고 트럼프가 오히려 당혹하게 만들어서 그 이후로 지지도가 훨씬 올라갔죠. 마크롱은. 예. 참 이 악수라는 건데 사실 외교에서는 이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요. 네. 자, 근데 일단은 오늘 아침에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백악관 측은 사드 문제는 주요 의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단 미국산 자동차 판매에 대한 장벽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를 통해서 미국으로 과도한 양의 중국산 철강이 들어온다, 이런 측면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한미 FTA나 관세 문제, 이게 이제 주요 의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은 한미 동맹 자체 문제, 북핵 문제, 사드 문제, 이런 게 주의지가 될 줄 알았는데,
역시 트럼프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그 무역 적자 해소 문제, 네.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식으로 지금 오늘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이 갖추고 있는 걸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로 한미 FTA 체결한 이후로 한미 간의 무역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호혜적으로 증가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수입에서 미국의 수출품의 비중이 훨씬 늘었다. 그러니까 단지 한국의 지금 경제가 수입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서 총체적인 수입이 줄어서 미국의 수입이 많이 안 늘었을 뿐이다. 그다음에 무역 상황에 있어서도 자동차나 철강에 있어서는 한국이 좀 이득을 봤다고 하면 농업 분야 같은 데는 한국이 굉장히 미국의 농산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양측이 다 이득을 총체적으로 보면 이득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향후에 더 양국에 더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는 돼 있는 것 같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서비스 분야 같은 거는 무역 수지에 이제 이게 그 계산이 안 되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서비스 수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자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무기 구입을 1년에 한 연평균 4조 정도 이렇게 우리가 구입하는데 이것도 지금 상품 수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거 다 종합하면 미국이 결코 손해보고 있지 않다. 이런 정책을 지금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얘기를 할 것이다, 이제. 네네. 예? 그 북핵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북핵 문제도 뭐 기내에서 지금 회견하셨잖아요. 아침에 나온 뉴스인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또다시 미국의 입장을 더 받아들이는 쪽으로 또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핵을 궁극적으로 포기시키려면 1단계로 동결시키고 2단계로 궁극적인 포기로 가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는데 1단계로 동결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해야 되고 그 협상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위해서 우리가 한미 간의 협의에서 뭔가의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런 식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기내에서 이제 그 회견하신 거 보면 일단은 북한이 동결을 해야 협상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트럼프의 그 미국 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 거의 유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북핵 문제는 별 이견이 없으리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근데 이게 북핵 문제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지금 방위 분담금 문제 말이에요. 방위 분담금. 네. 이 미국 측은 이 방위 분담금 재논의도 이야기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기여가 너무 적다고 계속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잘 준비해 가셨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 방위비 분담금이 1990년 이전에는 우리가 1원도 안 내던 겁니다. 근데 한국이 경제가 이제 발전해서 우리도 조금 미국의 그 도움에 대해서 기여를 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1991년에 생겼는데요. 그때 약 1,000억 원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9천억이 넘기 때문에 그동안에 9배가 넘을 정도로 급상승했던 겁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산법에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기지 토지 이용료 이게 다 계산이 돼가지고 네. 엄청나게 일본이 기여를 많이 하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은 1원도 그걸 계산을 안 하고 있어요. 기지 사용료를. 네. 그러니까 이 한국의 그 지금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니까 기지 사용료를 감안하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많이 기여를 하고 77% 정도 기여하고 있어요. 일본이 70%라면. 네. 그러니까 이거 계산법의 착오다. 세 번째로는 그 무기 구입에 있어서 매년 4조 정도 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평택으로 기지 이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총액으로 볼 때 9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러면 이거 다 감안하면은 한국의 기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크고요. 또 GDP 대비로, 그러니까 나라의 능력에 대비해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도 일본보다 높고 독일 같은 경우보다는 뭐 한 몇 배 더 큽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죠. 한국의 국방비를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증액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국방 기여도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실 말씀이 많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더 하나 더 한다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도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안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도 좋게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도 미국 측에서 좋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죠. 예.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사드 문제, 이게 주요 의제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백악관에서 밝혔는데, 그러면 진짜 얘기가 안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주요 의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는 의제는 의제다라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용사 그런 걸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얘기는 되는데 분명히 제가 느껴지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핵 문제도 그렇지만 사드 문제도 큰 대의나 목적은 양국이 일치해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강경화 외교장관이나 본래 원치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양국 간의 최고위급의 합의이기 때문에 새 정부도 이걸 존중한다. 그 얘기는 결국 배치는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문제가 명분이 있는 게 미국도 국내법이 한미동맹보다 우선인 듯이 한국도 한국의 법 절차가 한미동맹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이 한국의 국내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킨 것이 지금 이미 드러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국민의 대미 인식, 그러니까 동맹에 대한 인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법을 지키는 게 한미동맹의 발전에 의해서 더 유익하다. 이렇게 설명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사드 문제도 결론적으로 나올 건 분명합니다. 결국 배치는 하되 그러나 양국의 동맹에 유익하도록 그 법적인 절차에 한 채 차질이 없을 정도로 하겠다. 그것을 미국은 양해한다.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내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 네. 끝나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그리고 각자 언론 발표문을 통해서 이제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을 하는데 이 기자들과의 문답은 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다분히 트럼프 대통령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잖아요. 러시아 커넥션, 러시아 연계설. 그래서 참 우리가 볼 땐 좀 섭섭하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기자회견하면 미국 기자들이 대부분 미국 국내 문제만 물어봐요. 예. 그러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 동맹이 마치 덜 중요한 듯이 보여줄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한미 정상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을 일부러 안 받기를 원하는 걸 우리 정부가 간파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 대신에 이제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거 설명은 하실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사절단 함께 갔죠, 그죠? 네네. 예. 근데 어떤 분들이 갔어요? 52분이라 그러는데요. 대표격으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고 삼성전자 대표에서는 권오현 부회장, 그 다음에 현대차에서는 정의선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직접 가시고 구본준 LG 부회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건설협회장, 대한건설협회장 유지연 신한건설회장이 가시고요. 그 다음에 백성택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 요번에는 과거에 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건설업체에서 많이 가서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하려고 1조 달러 투자를 합니다. 건설 투자. 거기에 우리가 좀 수주할 가능성을 좀 모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결국은 선물 보따리라고 하는 7조 원 정도의 선물 보따리를 준비했는데 그 주 내용은 현대차가 알겠습니다. 31억 달러 투자하고 삼성전자가 3억 8천만 달러. 그 다음에 LG전자도 테네시주에 2억 5천만 달러 세탁기 공장 세운다.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많은 선물도 가져가니까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교통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8시 30분 29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김지연 캐스터, 지금 상황이 어떻죠?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이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꾸준한 가운데 출근길 정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길 30분 사이에 교통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수원 부근에서 2km 구간 정체가 됐다가 판교부터 서초까지 10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부산 쪽으로 가는 길은 한남에서 양재까지 시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 장수에서 송내, 서운에서 김포요금소까지 모두 합해 12km 구간 정체가 되고 반대편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도 계양과 송내, 조남에서 수암터널, 하계부터 청계터널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북부간선도로 양방향 교통량이 늘었는데요.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월릉에서 구리시계까지 조금 긴 구간에서 밀리고요. 반대편 도심 쪽으로도 묵동에서 종암분기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노원교에서 월계 1교 사이 양방향 밀리고 있는데 도심 쪽으로는 월릉교부터 성동교까지 다시금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밖에 분당수서로 도심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석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워낙 관심이 집중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가져왔어요. 너무 관심을 받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이게 관심 못 갖고 무난히 통과하는 것도 좋죠, 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요. 청문회에서 치킨값을 잡기 위해서 닭고기 가격 공개를 추진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했죠. 예, 국민 소울푸드죠. 이 치킨이 2만 원 시대인데. 예. 치킨값이 묘하다는 거죠. 이 김영록 장관 후보자가 밝힌 대로 지난 26일 기준으로 생닭의 산지 가격은 1kg당 1,340원 정도 하는데 소비자 가격의 생닭 가격은 5,500원 정도 합니다. 3.1배가 뛰는 거죠. 네. 4배로 그 유통 마진이 붙는 거고요. 이게 치킨으로 변하는 순간 치킨도 거의 1kg 왔다 갔다 하고 대부분 1kg이 안 됩니다. 아이고, 무슨 1kg가 돼요? 1kg, 맞습니다. 기름 넣었다가 다시 물이 빠지고 해서 한 700~800g 정도 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2만 원이 뭐 넘기도 하고 안 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통 마진이 정말 어떻게 붙는지 각 단계별로 유통 단계가 5단계에서 6단계라고 해요. 이 단계별로 어떻게 붙는지를 각각 단계별로 닭고기 가격과 치킨 값을 공시하겠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건데요. 또 이것과 동시에 이제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중량이 표시되잖아요. 뭐 네. 1인분에 600g이고 뭐 그렇죠. 한 근이고 근데 닭고기는 전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 마리라고 하는데 분명히 다리는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날개도 2개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건 살이 없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중량을 표시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영란법 바꾸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어제 그렇죠? 김영록 비슷해요. 그러고 보니까. 김영록 후보자가 김영란법을 바꾸겠다. 어떤 관계이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먹거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산 농축산물이라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350 다 아시는 것처럼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이 선물 5만 원 부분에 대해서 국산 농축산물을 좀 제한하는 방안을 좀 추진하겠다라는 거고 화훼업자들도 지금 많이 피해를 받잖아요. 이 부분도 검토를 맞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난 키우는데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순환 시대입니다. 예. 네. 근데 그 화환 가격도 많이 낮췄지만 그만큼 힘든 상황이어서 이 방안을 검토를 한다는 거고요. 어제 먹거리 얘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외에 계란값 안정 방안도 추진하겠다. 쌀 과잉 공급 문제도 대체작물 생산 조정제를 통해서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난할 것으로 보이죠. 관심을 못 받는 만큼. 근데 사실은 이게요. 중요한 얘기 다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정책 청문을 해가지고 이게 중요한 거 다 나왔는데 재미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우리 너무 그런 도덕성 검증이란 말로 그런데 너무 길들여져 있는 게 사실이죠. 길들여져 있고 이게 저 토론 프로그램 이렇게 예전에 진행을 MC하고 이럴 때 보면 이 아주 모범적인 이 토론 있지 않습니까? 네. 시청률 안 나와요. 맞습니다. 네? 진짜 막 진지하게 얘기하고 막 결론 팍팍 나오고 이런데 시청률 안 나와요. 근데 막 싸우잖아요. 그럼 막 게시판이 막 그냥 도배가 됩니다. 욕설로. 근데 시청률은 잘 나와요. 근데 저희는 그래도 이 그럼요. 정책 방송을 추구하죠. 예. 정책 방송이라기보다 우리는 이 모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걸 재미있고 쉽게 풀어드리고 있죠.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럼요. 유럽이 경기 부양을 끝내고 점진적으로 긴축을 할 것이라는 신호가 보이고 있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취임한 게 2011년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후에 취임을 해서 한 일이 돈 푸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서 이제 점진적으로 긴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위협은 사라졌고 대신 리플레이션이 뭐냐?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까지 그 이르지 않는 맞습니다. 그 리플레이션인데 이게 압력이 있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암시적으로 긴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드라기 총재가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당연히 이제 막 풀어놨던 유로화를 이제 긴축을 해서 걷어들이겠다는 이런 표시로 읽히면서 유로화 가치가 올랐어요. 달러 대비 1.1% 올라서 작년 9월 이후 처음으로 유로당 1.13달러가 됐고요. 예. 다른 나라 당연히 이제 긴축하겠다라니까 유럽 주요국 증시들은 하락했고 오늘 또 새벽엔 또 약간 좀 방향이 바뀌는 보이기도 했습니다. 방향이. 그러면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인가요? 뭐 어떤 조치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유로화를 걷어들이니까 그만큼 이제 저금리 내지는 이제 유로화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제 시기의 문제가 되겠죠.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요. 출구 전략을 한다는 거죠. 올해 연말까지 진행하겠다는 건데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경우는 이 유럽 중앙은행의 통화 완화 축소가 올 여름부터 시작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단언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단언한 사람도 있어요. 제니 옐런 미국 연준 의장 금융위기는 없을 것이다. 아니 근데 이분은 또 어떤 근거로 이렇게 단언을 합니까? 우리 생에 금융위기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는데 런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생애라는 게 예를 들면 10대 우리 생애가 있고 제니 옐런 의장이 20대, 30대, 40대, 50대 이분은 연세가 한 60대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애가 길다고 하면 몇십 년 정도 될 텐데. 우리 생애가 누구 기준이냐. 근데 이제 또 그것도 우리 생애도 누구 기준도 있고 금융위기는 없을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실물위기는 어떡할 거고 재정위기는 어떡할 거고. 그렇죠. 또 가정의 위기는 어떡할 거고. 그런 위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금융의 중심이 런던이잖아요. 그래서 이 런던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유는 이제 본인들 미국 자랑한 거죠. 은행 시스템 금융 서비스 부문 개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깨끗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안정적이어졌다. 금융 시스템이 안전해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금융위기는 없을 것이다라고 단언을 했고요. 미국 재무부는 이제 대형은행 규제 완화 방안을 했죠. 그만큼 이제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 안정성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그리고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 랜섬웨어 공격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무사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랜섬웨어 공격이 앞으로 수개월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네요. 어제 그 한국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디도스 공격을 어제 예고를 했었거든요. 우리나라에 맞습니다.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금융기관 9곳에 대해서 디도스 공격하겠다라고 했는데 안 했고 그리고 이 랜섬웨어 공격이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이 됐는데 전 세계 뭐 150여 개국에 30만 대 이상 컴퓨터를 지난달에 감염시켜서 이번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가상화폐에서 그래서 많이 투자 수요가 몰렸습니다. 최근 며칠간. 왜냐하면 이 랜섬웨어 공격하고 디도스 공격하는 사람들이 뒤로 가상화폐를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이 최근에도 뭐 실시간 검색으로 올라가고 했는데 이게 결국에 뻥카가 된 거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 같은 경우는 피해가 없었는데 유럽 중심으로 확산이 됐고 보안업체들은 전 세계에서 이
워너크라이, 페티아, 그 일종의 페티아라고 한다는데 그 이름을 그 영향을 받은 건수가 2,000건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됐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 어떤 나라 그러니까 유럽이 주로 예. 맞습니다. 유럽의 나라 중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당히 싸웠었잖아요. 영토 분쟁도 했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로 공격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까지 있어요. 서로. 우크라이나 정보부처나 각종 기관들은 거의 페티아의 공격에 농락당하다시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공항, 뭐 은행 이런 것들이 상당히 멈춰섰다라고 합니다. 러시아 역시 최대 국영 석유 회사죠. 로스네프트, 뭐 중앙은행 이런 것도 이런 그 페티아 공격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랜섬웨어 공격 배후에 예전에 그 미국이 히든 코브라라는 그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이 공격 배후 북한을 지목했고요. 대부분 참 명쾌하게 풀리지 않으면 항상 북한은 그게 항상 그 배후 네. 소행 가능성을 지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플래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네.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눈에 가시잖아요. 남부 중국으로 쓰더라라고 보면서 중국 남부 아니면 중화권, 홍콩, 대만 이런 쪽 출신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북한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해커들도 중국에서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한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중화권일 수도 있다. 근데 하지만 증거는 아직 없는 상황에서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지난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전면 개방됐습니다. 무려 49년 만에 달라진 풍경이라고 하는데요. 권의정이 청와대 이미지를 친근하게 바꾸고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중시하겠다라는 의미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와대 앞길 개방의 의미와 함께 청와대의 역사까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청와대, 이게 이제 앞길. 이 앞길을 제가 잘 알죠. 왜냐하면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이 근처에 살았거든요. 예. 전 이 근처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중학교 동창 중에는 아버지들이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예. 이제 11.6 나고서 그때 제 중학교 동창 아버지들이 좀 많이 돌아가셨죠. 근데 이게 옛날부터 진짜 막아놨었어요. 네. 일단 좀 청와대라는 이름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름을 잘못 지어서 그대로 쓰고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거든요. 원래는 초록색 기와죠? 그것도 아니고요. 기와 때문에 붙은 이름도 아니에요. 아, 그래요? 기와가 없을 때 그렇게 이름을 잘못 붙였어요. 아, 그래요? 원래 대 그러면은요, 우리가 뭐 피룬대, 문장대, 을밀대, 침류대 이런 것처럼 바위가 있는 산? 그러니까 가파른 언덕 위에 펼쳐진 평지 또는 뭐 수어장대, 무대 이런 것처럼 높이 세워 올려서 사람이 지휘대, 연설대 이렇게 쓰잖아요. 예. 그런 걸 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이제 원래 그 경복궁 신문은 바뀌고요. 경복궁 북문인 신문은 바뀌고 뭐 추정하기로는 이제 조선 초에는 그러지 않았다가 대원군 때 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그쪽에 좀 평지를 좀 조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문을 보는 데다 또는 이제 무예를 관람하는 데다 그래서 바라볼 경자, 그다음 호반 무자 써서 경무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예. 그러니까 경무대는 지명이에요. 경무대는 원래 지명으로 붙었던 이름이고요. 거기서 대원군, 고종시대에는 묵과 시험도 치르고 또 일제강점기에는 뭐 거기서 백일장도 하고 활쏘기 시합도 하고 그러는 정서로 쓰였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939년에 조선 총독 관저가 들어서면서 이제 그렇게 불렀던 거죠. 경무대 총독 관저. 그러니까 마치 삼총동 총리 공관처럼 경무대라는 지명 장소에 있는 총독 관저다. 이게 해방 이후에 이제 미군 군 사령관
하지 관저로 쓰다가 정보 수립 이후에 대통령 관저가 됐기 때문에 공식 명칭은 경무대 대통령 관저였어요. 그렇게 부르는 게 맞고요. 청기화도 아니었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줄여서 그냥 경무대 부르는 거죠. 관저자는 빼고. 예. 우리가 삼청동 그러면 대강 총리공관인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근데 4.19 나고 나서 윤보선 대통령이 경무대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이제 원한에 사무치는 원부로 알려져 있어서 좀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그걸 청와대로 바꾸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명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오해가 돼가 백악관하고 비슷한 느낌으로 갖도록 하기 위해서인지 그 당시 청기화 건물도 아니었는데 청와대라고 불리게 됐던 거죠. 청운동에 있는 뭐 아니 그런 전혀 관계가 없고요. 윤보선 전 대통령이 이제 뭐 서울 그분도 토박이 출신이긴 한데 영국에서 유학하고 그러면서 좀 우리가 이런 경무대니 피룬대니 하는 지명 이름들을 어떻게 써왔는지를 잠시 잊어버리셨던 모양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그다음부터 사실 뭐 그렇게 생긴 건물이 없거든요. 우리가 대자 쓰는 건물은 원래 그 대 위에 있는 정자에다가는 그런 이름을 붙여요. 을밀대니 침류대니 하는 건물을 그러니까 현판을 걸기는 하는데 그런 건물을 쓰지는 않고 보통 대 그러면은 공식적인 명칭으로 대가 나오면은 남한산성의 수호장대. 그러니까 뭔가 들어가 사람이 사는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예. 그런 걸 이제 대라고 불러왔었는데 좀 묘하게 돼버린 거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났던 121 사태. 예. 그때 이제 김신조 목사를 비롯한 이런 분들이 이제 무장비로 내려왔을 예. 때 이때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검문이 심해진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1949년 정부 수립 이듬해 이제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이게 총독관저를 거기다 지은 것도 사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당시에는 이제 그 조선총독부가 광화문 바로 앞 그 자리에 있었고요. 그렇죠. 중앙청 옛날에 지금 1995년에 헐었던 예. 그 이제 건물이 조선총독부 청사였잖아요. 1926년에 들어왔고 조선총독부 청사 뒤쪽으로 이제 일반인들의 접근을 불허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가장 좀 으슥한 곳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선총독 미남이 지로가 거기에다가 그전까지 용산에 총독관저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총독관저를 새로 짓고 들어간 거거든요. 예. 철저하게 이 총독관저는 일단 소통이라든가 민심과의 이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민심을 보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철저하게 경호만을 목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 제일주의. 경호의 핵심은 차단이잖아요. 차단과 격리를 위해서 그 은밀한 곳에 갖다 놓고 일반인들의 통행을 금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면밀히 감시하는 거였고요. 이걸 그대로 이제 미군정에서 총독관저니까 군정 사령관 관저로 썼고 해방 이후 정부 수립 이후에 대통령 관저로 그대로 인계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또 해방 직후에 워낙 이제 정부 수립부터 해방부터 이제 6.25 전쟁 전후까지도 워낙 좀 사실상 내전 상태처럼 혼란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49년도에는 중앙청에서 이제 경무대로 들어가는 이승만 대통령 차를 대상으로 해서 폭발물 테러가 일어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계엄이라든가 통금 같은 것들이 자주 실시됐었고 또 검문 검색 그리고 때로는 이제 차단 이런 것들이 수시로 반복이 됐기 때문에 이 길은 뭐 총독관저가 선 이래 지금까지도 밤이건 낮이건 사실 다니면서 마음이 편할 수는 없었던 그런 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맞아요. 근데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은 도둑이 없어요. 도둑도 없고 땅값도 안 오르고 빌딩도 못 쓰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청와대 안에 건물도 여러 개 있잖아요. 춘추관, 녹지관 뭐 이런 것들도 그러면은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나중에 세운 거죠. 이제 이게 노태우 정권 때 대대적으로 새로 지으면서 이제 청기화 건물로 지었던 게 얼마 안 되죠. 그 건물은요. 그 전까지는 뭐 총독관저 건물을 그대로 썼었고요. 총독관저로서 당시 호화판을 지었기 때문에 그 시절까지 쓰는데도 큰 문제는 없었고요. 네. 그리고 옛날에도 궁궐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그건 내 진짜 궁금한 게 뭐 아까 이승만 당시 이승만 정권 때 폭탄 테러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옛날에도 궁궐 들어갈 때는 그 앞엔 좀 삼엄했겠죠. 그래도 꼭 그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건 이제 태종 때 그 경복궁 안에 신문고를 설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문이 여러 문이 있잖아요. 들어가면은 경복궁을 놓고 보면은 광화문 들어서면 또 흥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정문이 있고요. 사정문이 있고요. 계속 문이 톡톡톡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 들어갈 수 있는데 광화문 안까지는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원래는요. 들어가서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신문고를 칠 수 있게 해놨었죠. 근데 세종 때 한번 이제 거길 출입하려는 여자 종인데 여종이 광화문 들어가서 신문고를 치려고 하는 거를 그 위병이 막은 적이 있어요. 천한 것이 어디 감히 들어오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세종이 알고 심하게 야단을 치죠. 백성이 노비라 하더라도 임금에게 직접 말할 것이 있으면 얼마나 억울한 것이 있어서 그랬겠느냐. 그걸 막다니 그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야단을 치고 해임합니다. 파면할 정도로 이제 경복궁의 첫 번째 문까지는 이제 일반 백성도 들어갈 수 있었고 큰 이제 제지받지 않고 원칙적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예전이 그럼 좀 덜 삼엄했다. 덜 삼엄했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왕도 정치하고 이 총독 정치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물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일례로 이제 대한제국 시대에 고종은 경원궁에 있었어요. 지금의 덕수궁이죠. 덕수궁의 침전이 함령전인데 지금 덕수궁 들어가 보시면 대한문에 가까운 곳에 바로 붙어 있어요. 근데 그 대한문 앞에서 수시로 이제 대한제국 시대인데도 집회가 열리고 시위가 열렸어요. 문 바로 바깥에 붙어서서. 예. 그렇게 시위가 열리면 이제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청와대 정문 앞에서 시위가 열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요즘으로 치면은요. 그러니 당시 황제라고 하는 이제 직함이었었는데 고종 황제가 그런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 총독 관저가 거기 생기고 그다음에 그게 대통령 관저로 쓰이면서부터는 청와대 앞은커녕이고 좀 청운 효자동 입구까지도 이번에 이거 촛불 집회 때도 마지노선이 청운 효자동 주민센터 앞이었잖아요. 예. 거기서도 꽤 떨어졌거든요. 몇십 미터. 그러니까 문 바로 밖에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조선 시대라면 총독 시대로부터는 이제 문에서 1, 2km 가까워봤자 5, 600m 그 안까지는 들어갈 수 없게 돼버린 거죠. 갑자기 이제 교수님께 궁금한 게 그럼 그때는 경호가 있긴 있었죠. 그때도 왕에 대한 경호요. 예. 당연히 있죠. 궁궐 안에 당연히 금의령이냐는 군부대가 있고요. 근데 예를 들면 왕이 어디 간다. 예. 근데 이 바로 대문 앞에 그 궁궐 대문 앞에 사람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왕이 어딜 간다. 그러면은 그 안에 예를 들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니까 경호원들이 이제 미리 탁 귀에 이어폰을 안고 없었겠지만 그런 거 없었나요? 궁궐문 앞에 사람이 몰려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좀 군인들이 좀 물러거라 그러면 물러설 상황이면 나가고요. 안 물러설 상황이면 못 나가고요. 그러는 거였죠.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대개 그런 일은 없었고요. 왕은 이제 존엄하고 지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왕이 행차하고 한다고 하는데 문을 막고 있는 것은 대역죄예요.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이제 좀 생각해 보실 것은 청취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실 것은 왕이 나가면 이제 드라마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왜 백성들이 길가에 엎드려서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이거 전부 뻥이에요. 그렇죠. 지금 말씀대로 뻥이고 사실 무근입니다. 심지어는 2층에 올라가서 구경하기도 하고 돗자리 깔고 앉아서 구경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가마 앞에 나가서 꽹과리 치고 그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종이 출타했다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백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백성이 안 보이냐 그랬더니 이제 흉년이 들어서 굶주린 백성들이 임금 앞을 막아서고 하소연 날까봐 막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막은 사람을 엄벌해줘야죠. 그만큼 우리는 이제 소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네요. 총독 관저 이후에 청와대가 소통의 역사를 끊어버린 거죠. 수그리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용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운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